3월 12일 바이든이 1.9조 달러 부양책에 서명하였습니다. 거대 자금의 유입으로 인플레이션 발생에 우려가 되죠. 이로 인해 금리가 상승하게 될 경우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은 이 금리와 주가의 관계를 확인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타마다입니다. 우선 금리 인상은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게요. 먼저 기업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기업은 차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늘어나 충격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금리 변동에 기업은 직격탄을 받아 기업의 채산성이 떨어지고 자금 사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판매는 감소하고 고용할 인원이 필요 없어 일자리는 감소하게 됩니다. 결국 기업 매출 저하가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됩니다. 다음으로 개인을 살펴보면 개인은 크레딧 카드를 이용해서 소비를 많이 하게 되는데 금리 인상으로 카드 할부 이자 등이 올라가니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요. 대출을 많이 못 받으니 집 가격도 떨어지게 됩니다. 구매력이 떨어지니 당연히 기업의 매출도 떨어지겠죠. 다음으로 투자자인데요. 금리가 낮을 때 은행이나 채권에 투자해봐야 수익이 없어요. 은행에 돈을 넣어봐야 이자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돈은 결국 주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반면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 은행으로 돈이 흘러가죠. 적금이나 CD를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CD는 예금 증서를 양도하는 상품인데요. 예치시 금리를 받게 되죠. 은행, 카드 회사의 실적이 매우 좋아지겠죠. 이런 금융상품으로 현금이 이동을 하니 주식에서 빠져나갈 것입니다. 주식의 거품이 서서히 꺼지면서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위기에 직면한 2008년과 현재는 어떻게 다를까요?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에도 똑같이 경기 부양을 위해 은행에게 지원금을 제공했죠. 그런데 직장을 잃은 개인에게 은행이 융자를 내주지 않았어요. 이때 은행은 닌자 대출, 수입도, 직장도, 재산도 없는 개인을 위해 거액의 대출을 해주다 결국 폭발을 하게 됐죠. 기업도 파산을 면치 못했고 주가도 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결국 회생을 하였죠. 2020년에는 2008년의 경험을 토대로 정부에서 개인에게 돈을 지급합니다. 개인은 마땅한 소비 대상이 없어 결국 주식으로 자금이 유입되게 됩니다. 이자율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직구매도 어렵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주식시장이 엄청난 거품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금리가 오르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게요. 인플레이션, 10년 금리, 기준금리 관계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이 1.9조 달러를 풀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생기겠죠. 현금가치 1000달러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1200달러가 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국채도 마찬가지로 1000달러에 발행했지만 인플레이션이 발행되었으니 1000달러보다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해 줘야 합니다. 채권 이자율이 낮으면 투자하지 않으므로 채권 이자를 올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채권도 인플레이션으로 오른 값어치를 보상받게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면 금리도 자연스럽게 따라 올라가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율과 10년물 금리는 앞치락 뒤치락하지만 거의 유사하게 올라갑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도 생기고 있는 것이고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가면 금리도 올라갑니다. 패드에서 이 세 가지를 얼마나 잘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안정을 찾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연준의 FOMC에서는 미국의 정책금리인 연방기금 금리를 결정하고 달러를 찍어내어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하죠. 10년물 금리가 서서히 올라가다 인플레이션을 만나고 단기금리가 쫓아가게 됩니다.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높아지는 시점,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을 유심히 지켜봐야 합니다.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는 경기 선행지수를 구성하는 요소인데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 보통은 경기 침체의 전조로 해석합니다. 2019년 미국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시점의 표인데요. 한국 수출 증가율이 전년보다 4%가량 빠져 악화된 것을 볼 수 있고요.
글로벌 자금도 주식형에서 채권형으로 모두 이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7년 미국이 제로금리 시대를 마감하고 2015년 12월과 2016년 12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후 세 번째로 인상한 그래프인데요. 이 시점에 연준이 금리 인상 요인으로 고용, 그리고 물가가 건실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17년 2월 미국의 비농업 부분 일자리는 23만 5천 건으로 시장 전망치를 크게 상회했고 실업률은 4.7%로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라고 봤습니다. 1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9%나 상승해 연준의 물가 목표치 2%에 바짝 근접했습니다. 주택시장은 92개월째 경기 확장 상황을 유지하고 있을 만큼 견고했습니다. 2월 소비자 지수도 114.8을 기록해 2001년 7월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기준금리는 0.75에서 1%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 시점에 금리 인상이 초래한 주식시장 결과를 살펴볼게요. 2015년 8월에서 2016년 10월 S&P 주가지수를 보겠습니다. 등폭락을 일삼아 불안정한 주식시장을 유지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패드가 기준금리를 올려서 주식시장의 거품을 제거할까요? 대답은 NO입니다. 바이든은 실업률이 떨어진 완전 고용 4%, 인플레이션율 2%를 찍으면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2016년도에도 인플레이션율 2.2%를 찍으니 바로 금리를 올렸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반영되면서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1.6%까지 치솟았는데요. 연준은 완전 고용이 일어날 때까지 물가 목표치 2%를 상회하는 물가 상승률을 상당간 용인할 것이라는 의도를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코로나로 인한 기저효과가 사라지면 물가가 꾸준히 2%를 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퍼링에 따른 결과를 살펴볼 시간도 필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연준은 2023년까지 제로금리가 유지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는 패드가 내년에는 통화정책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매달 1200달러에 달하는 채권 매입 규모를 줄이는 것, 바로 테이퍼링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양적 완화를 촉소하려던 2013년에도 테이퍼링을 예상한다는 소식에 금리가 치솟고 주가가 급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내년에는 팬데믹 기간에 총 6조 달러에 달했던 실업자, 소기업, 저소득 가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은 종료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잘 보셨나요? 거시 전략가 컷 저스크 소시에테 제네랄이 말했습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2%에 도달할 때까지 평화는 없을 것이다. 금리는 개선된 경제 전망 속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시장의 초점은 금리에 맞춰져 있습니다. 주식이 계속 달리고 있지만 시장은 채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샬럿이아요는 2022년 미국 경제가 계속 회복된다고 해도 주가는 횡보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의 부분이나 스타일, 지역에 대해서 대규모 베팅을 하는 것보다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게 성장률이 낮아지기 시작할 때 최선의 방어책이 될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하네요. 당장은 경기 부양책으로 유동성이 좋아 많은 현금이 테슬라 주식으로 유입될 것입니다.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현금을 확보해두고 테슬라 주가가 약세를 보일 경우 이를 매수 타이밍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장기금리와 패드의 대응을 주의 깊게 지켜보시고 투자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